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6월 19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를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1%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13% 상승합니다. 어저께 미국 장이 시간에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고, 장 초반에는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였지만 약간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유는 FMC 회의가 중요했죠. FMC 회의가 마무리를 했는데요. 시장 예상은 금리 동결이었죠. 금리 동결 가능성이 99%에 가까웠으니까요. 4.25에서 4.5%를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연내 두 차례의 금리 인하는 그 전망은 유지를 하고 끝난 상황인데요. 일단 좀 더 시장을 관망하면서 지켜보겠다라는 게 대체적인 모습입니다. 이 뉴스에 트럼프는 파월을 멍충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2%는 내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 내리면 2.5죠. 과거의 미국 시장의 평균 정상적인 금리는요 3.25입니다. 그러니까 2%까지는 아니더라도 1.75 이상은 내리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물론 추세적으로 금리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데요. 변수가 생겼죠. 관세 문제가 결국 연준의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번에 지표 발표된 거 보시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폭 강화가 됐고요. 소매 판매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둔화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지죠. 관세 충격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경기 둔화 속의 물가 상승입니다. 그렇죠?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 인하를 내릴 수 있지만 물가가 올라버리게 되면 금리 인하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으로서는 손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거다라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소매 판매 같은 데서 일단 어느 정도 분위기가 감지되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연준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조만간 본격적으로 관세 정책의 그 결과가 조만간에 드러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4% 정도,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인플레이션이 4%까지 갈 거다, 이렇게 예견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꼭 맞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는 확실하죠. 영국이 관세 정책에서 10% 정도를 인정해버렸기 때문에 전 세계는 10% 정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럼 물가는 10% 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원재재 가격이 높아질 거고요. 수출하는 나라는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가격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미국에서 생산하는 물건과 해외에서 생산하는 물건이 가격 차이가 생기면서 미국에서는 경쟁력이 생길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사람은 심리가 더 좋은 걸 쓰게 되어 있습니다. 10%를 주더라도 더 마음에 드는 걸 씁니다. 이제 그거를 트럼프는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연준의 뜨뜻미지근한 대응, 그것이 미국 시장을 혼조세로 마무리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뭐 이 정도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과 다우의 흐름을 좀 보시면요, 다우는 뭐 행보죠. 그냥 행보입니다. 오랜 시간 행보하고 있습니다. 일정 구간에서 좁은 박스권에서 행보. 이전 고점까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이전 고점까지 가는지가 관전 포인트겠죠. 나스닥도 지금 이전 고점이 2200입니다. 그러니까 한 700포인트 남았습니다. 700포인트만 한 8%, 6%에서 7% 정도 남겨놓고 계속 행보하고 있습니다. 다우도 마찬가지고 나스도 마찬가지고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부분이 계속 시장의 불안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얼마 전에 관세 정책에서 유로존이나 일본이나 아직 협상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트럼프가 일본에서 협상 안 해도 좋다, 우리는 관세를 매기고 가겠다, 뭐 이런 발언까지 있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국제유가가 그나마 중동 리스크로 인해 또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란 표현을 쓰면 안 되겠죠. 국제유가가 올라왔습니다. 국제유가가 약간 올라왔는데 이건 이제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금리 인하를 못하게 하는 변수 중에 하나고요. 특히 트럼프가 이란과의 휴전 부분을 언급하면서 중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재를 해야 되는데 중재를 안 하고 있는 거, 그게 또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리스크가 시간이 끌면 그 리스크가 커져요. 빨리 끝내지 못하면 리스크가
커집니다. 그 부분을 간과하는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리스크를 키우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린 미국 내에서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반대가 많죠. 관세 정책에 대해서 5개 기업이 법정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가 정책을 피는 것 중에 뭐냐면 이민자들, 그쵸? 불법 체류자들을 내쫓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것 인해서 이민자들이 LA에서 시위를 해가지고 강제 진압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죠. 역사에 그런 일이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미국 내에서 안 왔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 중동 리스크를 더 시간을 끄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가가 또 오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JP모건이 130불까지 얘기했었죠. 130불 넘어가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93불 넘어가야 130불에 대한 얘기를 하지, 그전에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20불만 올라, 지금부터 18불, 20불만 더 올라도 인플레이션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추세적인 부분을 확인하는, 왜냐하면 이 월봉상으로 이게 지금 요게 이제 깨진 요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건 정중동으로 봅니다. 정중동으로 보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려면 확실하게 방향을 트는 방법은 여기를 깨느냐 여기를 깨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전망 안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아주 그 5월선 위에서의 싸움을 지속하고 있죠. 언제입니까? 이게 2월달부터 계속 5월선에서 양봉을 만들어가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세를 벗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외에서 62,000원, 그 62,000원 200일선 위죠. 제가 200일선 위로 돌파하는 모습이 꼭 있어야 될 거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근데 200일선 돌파하고 난 다음에 눌렸다가 다시 깨졌다가 다시 또 올라왔는데 완전히 치고 가지 못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이제 길목이 그 숨통이 튀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HBM에 대한 납품에 대한 목마름이 해소가 됐어요. 엔비디아에서 해소가 되지 않았지만 브로드컴에서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놓고 엔비디아 해소 안 됐으니까 아닌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의도적으로 HBM 퀄리티 테스트를 늦추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 브로드컴이 엔비디아가 맞수인데 안 좋은 품질의 HBM 쓸 이유가 없잖아요. 이기려면 더 좋은 거나 비등한 걸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퀄리티 테스트 늦춰지는 것은 분명히 뭐가 있다. 결국 삼성전자를 뒤처지게 한 모습, 거기에 경쟁자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하이닉스를 따라붙게 하고 거기에 파운드리를 TSMC가 가져가는. 왜냐면 삼성전자는 여기도 신경 저기도 신경들 복잡하잖아요. 그걸 노리는 작업을 한 것 같다. 결국 반도체의 판도를 바꾸려고 했던 젠슨 왕이 그 음모가 드러난 거라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브로드컴이 안 썼다면 안 드러나겠죠. 브로드컴이 썼다면 이건 다른 겁니다. 다른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엔비디아도 연말 전에 결국 삼성전자의 HBM을 쓸 거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이거 개인적 생각이기 때문에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를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삼성전자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삼성전자가 퀄리티스가 아직 해소가 안 됐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왜냐면 우리나라 시장을 가려면 삼성전자가 가야 되죠. 하이닉스가 가도 가지만 하이닉스에 비해 삼성전자의 시총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비중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수급적으로 삼성전자는 외국인 기관이 동시 순매수를 했죠. 요 근래 계속 외국인 매수하고 있다는 거, 요게 의미가 큽니다. 물론 그저께 700만 주 팔았지만 그걸 다시 회수했죠. 오늘 추가적 매수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그저께 2998 찍고 무너지는 듯 했죠. 장중한테 고점 대비로 74포인트가 밀렸던 상황이었는데요.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일단 3000포인트 앞으로 약 1%가 안 돼 0.9%가 남아 있습니다. 3000포인트가 저항될 거냐라는 물음을 하신다면 저는 아니다. 물론 의미스러운 숫자이긴 합니다. 의미가 있는 숫자이긴 하지만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시작이냐 과열이냐,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과열 아니라고 봅니다. 과열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스피 신용유자가 늘었다. 11조가 넘어섰고 2022년도 6월 이후로 최고치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7조 원대.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합해서 신용 잔고가 20조 이상 넘었다. 20조 이상 됐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느냐,
과거에 이 정도 되면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이걸 확실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대기성 자금이 급증하고 있고요. 해외에 나갔던 자금이 지금 시장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2차 동학운동 뭐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객 예탁금 63조 정도 되고 있고요. 거래대금 회전율이 3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장의 기대치가 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과열라고 보지 않습니다. 좀 더 가야 될 거다. 지수를 요즘 제가 언급 안 하죠. 과거에 제가 지금 지수를 딱 언급 안 하고 싸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좀 생깁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변수가 많이 줄어들죠. 도구가. 그래서 지수 포인트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려서 어느 지점이 되면 바로 대빠꾸 칠 겁니다. 그때 나중에 언급하겠습니다. 지금은 지수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상승을 즐겨라,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골드 회원에 가입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